아까 학교 이름이 뭐라 했었죠? 보물섬학교. 그러면 그 지금 그 고등학생인 거죠? 거기서 고등과정인가요? 올해 이제 졸업해. 17살이면 16살. 네, 졸업하고.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에서 와서 그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상황 지금 사실은 소녀상이란 그런 나이와 사실 딱 맞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지. 예. 그래서 뭐 물론 대학생 나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생부터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끌려간 거거든요. 그죠? 뭐 모르고도 끌려가고 뭐 부모님이 돈 벌어준댄다 이러면서 막 모르고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위안부로 끌려가 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심정적인 공감 이런 게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그 비행기 타고 올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소녀상한테 편지 썼거든요. 그렇구나. 편지 썼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쓸까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추리다 보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내용일까? 한번 그걸 요약해본다면은? 나열 한번 해보세요. 세월호나 그렇지, 세월호. 강정이나 아니면 이 소녀상 문제나 또 뭐 있었지? 국정교과서. 네,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그냥 규모만 다를 뿐이고 강도만 다를 뿐이지 현상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비유를 하면서 썼거든요. 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게 사립학교인데 재단이에요, 일본은. 일본이 재단이다. 네, 그리고 아베는 이사장이에요. 근데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학생이 돈이 되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학교 폭력을 당한 당사자라고 봤을 때 전학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법원 가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화났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오늘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막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오늘 신기한 게 오면서 경찰이 되게 많았거든요. 딱 지하철역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차벽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혹시 싸움 일어난 거 아닌가 하면서 되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평화로워가지고 좀 모순된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현장에 오면은 생각보다는 평화로운 거죠, 그죠? 그렇죠. 겁내고 막 오는데 사람들이 더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아니, 방금 비유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을 학교 현장하고 비유를 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학교 문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1년 반 동안 대안학교를 다니고 이제 또 다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입시라는 게 제가 경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괜히 초조해서 저보다 잘 나면 축하해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지.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는데도 그거에 손이 안 가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녀상에 관련해 있어서 실제로 소녀상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무슨 위안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간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갈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삼지 않지만 자기 의사와는 전혀 반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강제 동원시켰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학교가 결정하고 부모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서 나는 그 자리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학교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하고 소녀상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결국은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맞부딪혀서 이렇게 공감을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아까 뭐 세월호, 국정교과서, 또 강정, 뭐 밀양, 뭐 쌍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강한 권력,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가면 우리 사회는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꿈꾸는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점 안에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세요? 정말 항상 역사책에서 나왔듯이 권력을 잡는 집단 항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저 관심 없어요. 지네 알아서 살아 상관없는데 제가 제일 슬픈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 갖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도 했었는데 어른들이 제가 이제까지 사회 문제 중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른들이 교과서면 그냥 교과서 그러니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세상이 차갑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보다도 그런 어른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세상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진짜 자기 자식이 이렇게 돼야 정신은 차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탁 하는 거. 시민 주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확보되고 보장되는 세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 잘되지 못한 선택이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정교과서에 관련해서 세상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조차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강제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좀 펼쳐보고 싶은 게 우리 사는 세상에 모두가 꿈꾸는 세상들일 텐데 내 생각을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생각을 과연 누가 지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지배당해서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소녀상을 보면 정말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를 잃은 국민으로서 처참한 상황을 안게 됐다고 하는 건 지금으로 국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데 대한민국은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우리의 행동을 강요하는 것,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되지 않는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된 국가, 자유국가 이런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 간판을 띄고 있긴 한데 그보다 자본주의가 더 먼저인 거예요. 네. 자본주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죠? 사람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 그렇죠. 사람보다 먼저 돈이 돼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것 같은데 돈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돈하고 권력이 함께 짝짝꿍하면서 우리 아이들 왜 죽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위장하고 거짓으로 꾸며대고 막고 이런 게 전부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 2년이 다 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어요? 제가 세월호가 원래 도착지가 제주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수학여행, 세월호가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세월호를 탔으면 전 100% 돌아죽었을 거예요. 근데 달랐던 거는, 만약에 엄마나 아빠, 가족끼리 갔으면은 자유롭게. 어떻게든 나왔을 것 같은데, 학교에 있으면 저 진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오버랩 되면서 손을 쫙 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 지점이었구나. 맞아. 이게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꼼짝 못했을 거다. 나라도. 가족이었다면 좀 달랐을 거다. 네. 가족이었으면 제 죽음이 제 책임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또 다른 국가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 조직인 거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제주도 17살 우리 소녀, 어떻게 이제 소녀가 맞죠? 소녀상 옆에 있지만 우리 소녀 고등학생 올해 졸업한다고 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좀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꿈꾸느냐 했을 때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민들이 이거를 확 이렇게 표현해서 확 깨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4월에 선거도 있지만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쨌든 이겨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농성이라는 것도 하지만 시민, 학생 모든 이 사람이 나서서 우리가 우리의 법적인 제도적인 것은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을 바꿔내는 거죠. 국가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국가가 아닌 것이고, 국가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의회는 4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거가 불합리하게 또 나오면, 우리가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4.19 일거도 있었고, 1987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30년이 이제 돼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아까 이해를 했던 거죠. 아까 그 표현이 사실 그거였던 거 맞는 거죠. 깨부셔야 된다는 표현이, 다시 한 번만 그걸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답답한 건 또 뭐냐면, 옛날에는 모든 시위 같은 거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그 면만 보고 저거 그냥 폭도다. 네, 폭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폭도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때 이제 농민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탈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시위를 막는 그것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전 단계로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피해받고 억울하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집시법이라고 하지만, 집시법으로 해서 시위가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허가도 아닌 거죠. 그냥 신고만 하는, 시위란 것은, 집회 시위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차벽을 막아버리고 물대포를 쏴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폭도다, 전문 시위꾼이다,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썼다. 있는데 가방은, 혹시 가방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갔다가, 예. 안녕하세요. 그저 인사말만은 아닌 반말을 써야 할지 존댓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소녀상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중얼거린다. 소녀상의 친구는 많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화 까야 할 이유는 없다.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보이지만 학교는 재단의 눈치를 본다. 재단 이사장의 가족이 행한 폭력이다. 전교생이 소녀상의 친구가 되고 옆 학교도 힘을 보태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임을 교장은 명심해야 한다. 재단 또한 교육을, 사람을 돈으로 본다. 그렇지만 모두들 알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미성년자로 남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불과 몇 년 뒤면 그들도 똑같은 성인이 된다. 2016년 1월 17일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기내에서 어느 학교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이 아니고, 제주도 보물섬 학교의 송채원 학생입니다. 올해 17살 된 아주 예쁜 소녀입니다. 인간에 대한 A라는 말이 눈에 보여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인간에 대한 A가 없는 사회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 하에 살고 있지만 국민으로서의 애우를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리고 적어도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는 자존심 상함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자존심 상함. 저희가 좀 주체로 봐줬으면 할 때는 애기 취급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이제 다 큰 애가 뭘 그래. 이런. 정말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유리할 때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저는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대한 부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노숙자들 보면 나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얻어먹고 다니고 노숙하느냐, 일해라. 근데 사실은 노숙자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노숙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구체적으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거주지가 불분명하니까 사실은 행방불명자로 처리가 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제 따라서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민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사람들은 안전교육도 못 받아요. 안전교육도 이수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격당해져서 일할 수도 없고 일할 자리도 안 주고 일할 조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내면을 모르니까 젊은 놈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노숙하고 뭐 하느냐고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깊이 있게 상대를 알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자기중심의 사고가 지금의 우리 사회 안에 대단히 많이 팽배해져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아파하는지, 학생들의 요즘에 문제가 뭔지,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좀 다가가서 듣고 소통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세대 간 갈등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좀 옮겨서 요즘에 고민하는 세대 간 갈등이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44이고 우리 농촌에서 사실 세대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40대 농민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존중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우리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살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손자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미 그게 오래전에 발생을 해서 우리보다 보통 일본이 나가는 그 방향이 보통 최소 10년에서 20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제적으로 한 30년 이상 나가고 있고 사회 구조도 똑같이 우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본보다 더 더럽게 우리는 나가고 있죠. 그 국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거든요. 초고령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도시에서는 그 초고령화 이제 뭐 고령화 이단을 쓰지만 사실은 산골 시골에서는 벌써 초가 한 3개나 4개를 붙어야 되는 실제적으로 통계는 허위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평균 연령 70대 도시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는 방향이 바로 시골에는 있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래도 도시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가끔 이제 농성장 생활하면서 아스팔트 걸으면서 여기 보면 너무나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하죠. 하지만 하루나 이틀만 시골에 가보면 우리 사회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글버글한 도시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무감하게 보이고 그러셨구나. 예, 여기는 세대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세대가 갈등을 느끼질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천연기념물적인 보호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죠.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어버이 연합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효녀연합. 효녀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말씀한 것 기억하시죠? 그 부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단하다, 감동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녀연합과 아버지연합의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래서 효녀연합에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아버지 세대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10억엔? 네. 10억엔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사자들하고 이제 연결된 얘기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앞에서 과거 역사 70년이 지난 역사를 살고 있는 어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걸림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좀 보수적이고 세뇌 국정교과서이기도 했고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에 사실은 보면 상처인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우리 해방 70년 뭐 일제화까지 따지고 그 전까지 따지자면 이제 우리가 식민지의 과정을 거치는 한 150년의 역사를 다 되돌아본 결과물 중에서 일그러진 우리 자화상이거든요. 일그러진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하나의 모습인 거죠. 뒤에 보면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세상은 동양평화, 서로 침략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평화로운 동양평화를 꿈꾸었던 분들이신데 그 동양평화를 깬 주적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 조항을 여기 앞에 써졌어요.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조약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강산 산림농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 그 다음에 일제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민족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의 애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해서 부태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이렇게 해서 이등방문의 죄악 15개 죄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등방문을 여지없이 그 총알 셋으로 심장을 깨뚫어서 보내버렸단 말이죠. 가끔 우리가 요즘 사회를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 안중근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안중근은 누구를 주적으로 해서 이렇게 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비행기 오신 타고 최원 학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엔 필요 없다. 소녀상 철거 반대, 이게 써갖고 붙였잖아요. 네. 여기 저렇게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왔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미 뉴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협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불가역적 네. 최종적 불가역적 이렇게 그랬죠. 협약. 네. 최종적 불가협정은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 듣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우리 같은 애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뻔뻔하게 지금 일본이 지금 뻔히 당사자, 이제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지금 인권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짓밟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라도 지금 와서 신년상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막 사회를 바꾸지 못해도 신념이나 반드시 지켜야 될 거, 그런 것들 꼭 마음속에 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보러 왔어요. 말도 안 되죠? 네, 제가 꿈이 또 외교관이라서 원래 위안부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또 여기 와서 집회하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지키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또 들어보고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여기는 대구 무슨 나비? 평화나비. 평화나비 회원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구에서 왔지? 대구에서 오셨어요. 평화나비라고 저희들 이제 대학생 동아리이고요.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지금 계속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는 저희들이 아니구나, 일본 대사관 안에 기습시 들어갔다가 이제 대학생 30명이 연행을 당했었어요. 이제 강제 연행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석방이 이제 30명 다 모두 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었고, 역사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엔이라는 돈이
고작 그 97억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7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70년의 한이 고작 97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은 지금 그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독도 문제도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얼마 전에 정대협 앞에서 엄마 부대라고 이제 그렇죠. 아베를 용서하라는 식의 그런 아주 괴기한 시위를 했었잖아요. 진짜 그걸 보는 저희 같은 이제 중학생 이제 학생들도 진짜 괴기하다,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라에서 이대로 그냥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해버린다면 진짜 더 이상의 신뢰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거고, 진짜 솔직히 진짜 이번 협정으로 너무 수치스러워요, 진짜. 수치스럽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8억 불로 우리나라 3억 정도로 한일협상 한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와 한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마침표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 같은 학생들이라도 나이가 어리고 적든 많든 꼭 이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반드시 꼭 다들 뜻을 꼭 모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세 친구가 사실은 여기 평화나비 이쪽 친구들이 여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 그룹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연찮게도 우리 17살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여고생들 이제 여고생 갓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 와서 제가 너무너무 좀 놀라고 감동받는 거야.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저희 나이 때 이제 그렇죠. 그런 제 말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 송채원 우리 친구랑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40대 이제 9살짜리 아이가 있는 아이 아빠야. 이제 그런 거지만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 대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든 정서적으로 가장 강렬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여중생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에서 굉장히 강렬한 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듣고 싶네요. 70년이 지나도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저희 나이 때 그런 변을 당하셨는데 정말 그냥 딱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안타깝고 속이 쓰라린데, 당사자들 지금 뻔히 이제 살아계시고 시위 열심히 이제 권리를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할머니들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정말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꼭 돕고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그 70년의 한이 있는 그런 할머님들 이제 살아 계신 분들도 몇 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역사의 강물에 흘러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그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할머니들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지금 그리고 일본이 지금 대국화되고 있고 군사국가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전쟁국가가 되고 있고 다시 평화 그 헌법을 다 없애버리고 아베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미국과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대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소녀들이 또다시 끌려갈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은 지나간 할머님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사는 역사일 뿐 이 의식이 아니라 진짜 이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진짜 뭐 항상 생각하고
그때 일본이랑 뭐 지금 일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든 기성세대들이든 반드시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를 절대 그 일이 되풀이될 수 없도록 그렇죠. 진짜 반드시 그 시민의식 그런 의식들을 꼭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극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나간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야 되지만 이건 우리 얘기고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종결을 지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밀리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24년 전에 할머님들이 용기 있게 그 당신들의 50년 전의 얘기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민들과 함께 24년 동안 수요일마다 그 집회를 계속해와서 1000회 집회를 1200 몇 회죠? 예. 224회인가? 이게 지금 소녀상이 세워진 때가 그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전 세계에 이 소녀상을 세웠던 거죠. 그렇죠. 91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할머니들의 의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소녀상에 담아서 1000회 때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건 결국은 역사를 기억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미래를 꿈꾸면서 그 할머니들의 그 의지를 담아 있는데, 저걸 치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상징이죠. 그냥 이 나라 우리 역사의 그 한 역사 부분의 상징인데 그걸 처리한다면 그냥 15금 받고 역사를 그냥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가 같은 거거든요. 그 매우 부당한 일. 협상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아예 단정지었다는 게 정말 역사를 아예 무마시켜버리려는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우리가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그 표현.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게 오만하면서도, 그죠? 우리 전체를 무시하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건데,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면 오히려 더 소녀상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우리가 전부 내놓고 사죄하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치워라? 이게 감히 어떤 얘기일 수, 말도 안 되는. 줄 테니 대신 치워라. 이거는 진짜 그리고 뻔히 이걸로 역사를- 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갑질이죠. 네, 맞아요. 그럼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 다 우롱하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도.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이 갑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이 대단히 존심상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애교에 대한 애교 꿈이라고 그랬죠. 네. 어떤 방식으로 애교가 진행돼야 잘 된 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본, 서로 애교의 기본. 서로 손해보더라도 각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평등한 위치에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쪽이 좀 더 우리 쪽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굴욕애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굴욕애교가 가지는 국민들의 상실감, 또 존심상함,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을 텐데, 사실 여기 지금 나오게 된 동기 중에도 그런 게 있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어떤 점이 가장 존심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덧붙여서, 이제 우리 친구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소연. 그 소연 양은 외교관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외교관이었고, 한일 협상을 만약에 한다.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아마 내가 지금 외교부 담당자고, 이렇게 했다면은. 제가 외교관이 돼서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일단 그 일본이 정말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이 좀 더 협력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거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상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로.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게, 일본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에서, 총론적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 전반에 관련해서 꿇고 사과하고, 그 구체적인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소녀 당시의 강제, 위안부 부분도 하나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 부분들이 하나 둘씩 풀어내는 작업들 중에 하나여야 하고, 총론적으로는 당대에 강제 병합시킨 부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를 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총론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강론의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성도 없고, 그리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애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질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대상 자체도 뭐 상대는 국가가 아니고, 이건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위안부 할머니들과 당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할 부분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는 건 정말 방금 얘기한 결국은 탄핵감이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알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이런 걸 널리 의식을 공유하고 저희도 알려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널리 했으면 근데 역사가 또 국정화되면 이런 의식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역사 그래요. 국정화나 지금 국정하고 사태에서 이거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역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에게 불리할 수 있고 불공평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런 위안부 이 협상 같은 경우는 진짜 한쪽만 유리하게 역사를 무마시키려는 그런 뻔뻔한 일본의 그런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라고 생각해요, 진짜. 국정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녀상의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소녀상도 그렇고 국정화도 그렇고 다양성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되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국정화도 있을 수도 있고 검정화도 있을 수도 있고 인정 교과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그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고 그른 거 앞에서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존중하고 저것도 존중하다 보면 진리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국정하고는 어떻게 연결됐다고 봐요? 일단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면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짓을 좀 순화시켜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번 일이나 그렇게 역사 국정화를 하는 거나 자꾸 역사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용어로는, 공식 용어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뒷페이지에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있죠.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이 사태에서는. 그리고 역사 왜곡을 누가 하느냐? 가해자들이 하는 거죠. 피해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은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건데 항상 가해자들은 역사를 왜곡하죠. 또 지배자들은 지배자의 논리에 맞게 자기들의 착취나 이런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을 하죠. 이게 그동안의 모든 역사 기록자들의 그 일관적인 패턴이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모두 다 미화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은 일본 가해자하고 거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네? 그렇죠. 국정화가 역사 왜곡의 명백한 그런 동전의 행위니까요. 양면이죠, 사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가해자 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찾아보면 국정화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우리 백남기 농민에 관련해 있어서도 실제로 농사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40kg 쌀 한 가마니에 얼마인 줄 알아요? 12만 원에서 80kg 한가마. 네, 12만 원에서 13만 원 밖에 안 해요.
13만 원, 14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농사 지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쌀1가마니에 13만 원이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괜찮은 건지 뭐 못한 건지 농민들이 이거 갖고 죽어나가는 건지 그런 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평소에 그런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 둔감해갖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값이 13만 원이다 하면 그것이 싼 건지 뭐 비싼 건지 형편없는 가격인지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은, 그리고 우리 병단기 농민은 거기 그날 농민대회 때 모였던 3만 명의 농민들은 그러니 자,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를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21만 원이라는 공약 약속을 했잖아요. 농촌을 살리겠다 하면서 그걸 우리 농민들의 요구했던 21만 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거 하나. 그러면 공약을 지켜라. 공약을 내놓으세요. 그건 지금 13만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 정부는 안 들어가도 되는 밥쌀을 마구마구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쌀값이 특히 뚝뚝뚝 떨어져갖고 13만 원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14일 때 3만 명의 농민들이 올라왔고 그중에 백남기 우리 농민이 앞에 나서서 밥쌀 수입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하는 거 아니었느냐. 또 하나 저번에 얘기했던 21만 원 쌀값 공약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그냥 직방으로. 예, 직사로 머리를 조준해서 쏴버렸죠. 지금 병원에서 오늘 65일째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신 거죠.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세월호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소녀상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기아자동차 문제,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바구니 안에 있는 이 포갑 정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한결이 아빠 있잖아요. 농사 지으러 내려가서 지금 몇 년째? 9년. 9년 됐어. 원래 이제 대기업 다녔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뿌리는 결국은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직장, 도시에서 하는 직장 생활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생명가치를 추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귀농한 거지.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시골에 가면 있잖아, 이렇게 하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마시멜로. 네, 안에. 네. 그 머시멜로라고 하면 사일리지인데 네. 그걸 머시멜로라고 같은 편이에요. 재밌는 근데 유머지. 온 나라 전체에 그걸로 다 깔려 있어요. 노네. 가을 지나면. 노네. 그죠? 근데 그게 아침에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땅에서 무엇을 이렇게 자라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뽑아냈으면 땅이 준 것을 받아 먹었으면 다시 땅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 집도 돌려주고 우리가 뽑아 먹은 만큼 다시 거기다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거든. 근데 쌀이나 수확도 다 하고 열매도 먹고 그 다음에 집도 다 뽑아서 계속 몇년 수십 년을 그렇게 하면 야 땅이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어. 그리고 화학 비료만 계속 갖다 넣고. 언젠가 그러면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는 사막화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모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트랙터를 가면서 이게 쳐주잖아요, 노탈들. 그만 20-30cm만 계속 걸리고 20-30cm 밑으로는 그냥 도로처럼 딱딱해진대요. 그러면 농촌도 아스팔트하고 똑같네? 그러면 이게 물이 침투가 안 되고 아주 돌처럼 딱딱한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산천 전체가 결국 농사 짓는 땅이 아스팔트처럼 굳어지고 30cm, 20cm만 이렇게 계속 돌리고 그래서 빼먹고 주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는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사막화라고 한다는데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렵더라고. 그게 이미 미국에서는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의 그 대규모 옥수수, 밀 하면서 거기는 막 수백만 평이 한 규모잖아요. 지금 밀값이 왜 싸냐면은 그런 식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초거대 그 장비를 써서 우리 같은 경우는 50마력, 100마력 이런 거지만 거기는 막 200마력, 300마력 돼서 진짜 막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기계가 다니면서 밭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옥수수, 밀이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싼 이유는 거기다 보조금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농업을 망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방식이라는 게 계속 착취. 뽑아먹고 주지 않고, 뽑아먹고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 측면에서 그런 거 아닐까? 계속해서 백성들 일시키고 노예제도지, 새로운 노예제도로 만들고. 쓰고 싶을 때 쓰고, 해고 싶을 때 해고시키고. 자본주의의 예. 문제죠. 그렇게 해서 쓰고 버리는 세상. 네. 쓰고 버리는 세상. 쓰레기가 계속 산출되고, 농업도 쓰고 버리고 이런 부분들로 돌려주지 않고 계속 착취만 해 먹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혹시 녹색평론이라는 잡지 아세요? 아니요. 혹시 아세요? 그 녹색평론이 199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수요 집회가 열렸던 그 해 같은 10월 달에 그게 처음 창간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쓰고 버리는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되고 우리 사회가 순환되고. 그리고 지금 농촌은 거의 다 죽었고 다 도시에 몰려와 살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70%가 농사를 짓고 30%가 도시에 사는 이런 사회가 가장 이상 사회고 그 농촌은 또 누구냐? 이렇게 대규모 기계를 쓰고 대농들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지금 유기농민 나 같은 소농들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옛날처럼. 그러지만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다 이런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들을 착취하고 다 죽이면서 오로지 돈과 권력 이것만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그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뭐죠? 결국 자본주의가 충돌한 거거든요. 그 거대 자본주의 충돌해서 제국주의화돼서 네가 먹니 내가 먹니 이렇게 하다가 일본도 동아시아는 우리가 먹을래 라고 하면서 조선 먼저 잡아먹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 내보내니까 우리 소녀들을 성도구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큰 거로 보자면 거기에 핵심에는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온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17살 우리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문제를 딱 지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꿈이 기전데 전체적으로 아직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많이 부족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그런 구조 같은 거를 좀 알아가면 미리 먼저 빨리 알아가고 그런 걸 좋다고 생각해서 사회 구조나 뭔가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악용이 되면 안 되는 필요한 구조긴 결국 하지만 자본주의의 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누구에게나 이제 평등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기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제가 봤을 땐 좋은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각각의 서울에도 지금 7개의 농성장이 있다는 거는 7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제별로. 이거보다 전국적으로 하면 훨씬 많은 거예요. 강정마을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수많은 농성장, 수많은 그 상황들이 있어요.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에 어떤 병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종양들 같은 거잖아요. 이 종양들은 우리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몸이 어딘가 크게 고장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까 결국엔 다 연결돼 그렇죠.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동해요. 계속 감동해서 지금 그 소녀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막 감동해서 하는 거야.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제 거는 다 지워지니까 상관없고요. 예.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소녀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의 큰 줄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숲과 많이 나무 배운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숲과 나무를 생각하자.